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꿈꿔온 은퇴 후의 삶, 여유로운 아침과 평온한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이전보다 두세 배나 많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었죠. 내가 낸 금액만큼 회사도 내주었으니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사의 지원이 사라지므로 보험료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재산이 숨어있던 복병인 셈이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상가와 같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사는 집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집에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점차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 후 우리의 주된 소득원이 될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금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죠.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의계속 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교해 본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금융자산 관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발생해 건보료가 오를 수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이 늘어나 역시 건보료가 오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간혹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취업하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는 물론 10%의 가산금까지 추징되므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금전적인 불안감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꿈꿔온 은퇴 후의 삶, 여유로운 아침과 평온한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이전보다 2~3배나 많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었죠. 내가 낸 금액만큼 회사도 내주었으니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사의 지원이 사라지므로 보험료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재산이 숨어있던 복병인 셈이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상가와 같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사는 집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집에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점차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 후 우리의 주된 소득원이 될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금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죠.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의계속 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교해본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금융자산관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발생해 건보료가 오를 수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이 늘어나 역시 건보료가 오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간혹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취업하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는 물론 10%의 가산금까지 추징되므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금전적인 불안감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꿈꿔온 은퇴 후의 삶, 여유로운 아침과 평온한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이전보다 2~3배나 많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었죠. 내가 낸 금액만큼 회사도 내주었으니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사의 지원이 사라지므로 보험료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재산이 숨어있던 복병인 셈이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상가와 같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사는 집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집에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점차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 후 우리의 주된 소득원이 될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금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죠.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의계속 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교해 본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금융자산 관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발생해 건보료가 오를 수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이 늘어나 역시 건보료가 오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간혹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취업하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는 물론 10%의 가산금까지 추징되므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금전적인 불안감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꿈꿔온 은퇴 후의 삶, 여유로운 아침과 평온한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이전보다 두세 배나 많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었죠. 내가 낸 금액만큼 회사도 내주었으니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사의 지원이 사라지므로 보험료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재산이 숨어있던 복병인 셈이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상가와 같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사는 집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집에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점차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 후 우리의 주된 소득원이 될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금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죠.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의계속 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교해 본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금융자산관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발생해 건보료가 오를 수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이 늘어나 역시 건보료가 오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간혹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취업하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는 물론 10%에
가상금까지 추징되므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금전적인 불안감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꿈꿔온 은퇴 후의 삶, 여유로운 아침과 평온한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이전보다 두세 배나 많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었죠. 내가 낸 금액만큼 회사도 내주었으니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사의 지원이 사라지므로 보험료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재산이 숨어있던 복병인 셈이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상가와 같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사는 집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집에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점차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 후 우리의 주된 소득원이 될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금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죠.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교해 본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금융자산 관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발생해 건보료가 오를 수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이 늘어나 역시 건보료가 오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간혹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취업하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는 물론 10%의 가산금까지 추징되므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금전적인 불안감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꿈꿔온 은퇴 후의 삶, 여유로운 아침과 평온한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이전보다 두세 배나 많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가입자 시절에는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었죠. 내가 낸 금액만큼 회사도 내주었으니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사의 지원이 사라지므로 보험료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재산이 숨어있던 복병인 셈이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상가와 같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사는 집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집에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점차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 후 우리의 주된 소득원이 될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금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죠.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의계속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교해본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금융자산관리입니다. 바로 앞에서 사적연금은 건보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은행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 소득이 발생해 건보료가 오를 수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면 재산이 늘어나 역시 건보료가 오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즉 IRP 계좌로 옮겨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건보료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외에도 재취업을 하거나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여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다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간혹 건보료를 피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취업하는 위장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적발 시 그동안 감면받은 보험료는 물론 10%의 가산금까지 추징되므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금전적인 불안감 속에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미리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평온하고 건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채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며 꿈꿔온 은퇴 후의 삶, 여유로운 아침과 평온한 오후, 그 황금 같은 시간을 가로막는 예상치 못한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건강보험료 폭탄입니다. 월급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갈 때는 미처 그 무게를 실감하지 못했지만 퇴직 후 소득은 끊겼는데 이전보다 두세 배나 많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들고 당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건강보험료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귀한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직장 가입자였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두 신분은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시절에는 오직 월급, 즉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금액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해 주었죠. 내가 낸 금액만큼 회사도 내주었으니 실제 부담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첫째, 회사의 지원이 사라지므로 보험료 전액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보험료 산정 기준에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까지 포함됩니다. 바로 이 재산이 숨어있던 복병인 셈이죠.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요? 우리가 사는 집, 아파트, 상가와 같은 건물, 그리고 토지가 모두 해당됩니다. 심지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일부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내가 사는 집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집에다 건강보험료를 매기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재산을 기준으로 부담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 제도의 특징 때문인데 다행히 최근에는 자동차는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었고 점차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득의 범위입니다. 퇴직 후 우리의 주된 소득원이 될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연금이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국민연금을 1,200만 원 받는다면 그 절반인 600만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건보료를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복잡한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바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이름만 올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절세 전략이죠. 하지만 누구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간 합산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은 물론 방금 말씀드린 공적연금 소득도 포함됩니다. 둘째,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이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시세가 아닌 과세표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한다면 소득 기준이 연 1천만 원 이하로 훨씬 더 엄격해집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자격을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임의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될 경우 고려해 볼 수 있는 차선책입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은 이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예상되는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훨씬 많을 경우에 아주 유용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모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퇴직 직전 연봉이 매우 높았던 분이라면 오히려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임의계 속가입 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 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비교해본 후 더 저렴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신청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처음 고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니 시기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적극적인 금융 자산